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금속 노출의 진단과 해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비메탈 하면은 저희가 보통은 알루미늄, 머큐리, 카드뮴, 비소, 리드 이 정도로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검사하기가 쉽고 임상에 이제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중금속과 관련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페인트로 인한 납중독 사건도 있었고, 뭐 미나마타병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은 있었지만 이게 대사건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사건들도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사이트에 가면은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중금속뿐만 아니라 살균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그 시장에서 이제 퇴출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식약처 사이트 가면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금속 하면은 이제 수은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꼼장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치, 연어, 이런 데 수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환자들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는 맨날 모든 점심을 스시를 먹었어요. 6개월 내내. 뭐 이러신 분들, 수은 중독 나옵니다. 한 달에 참치 횟집 뭐 대여섯 번씩 가시는 분들, 수은 중독 나올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유별난 식단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중독 증상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폐광도 있고, 우리나라 그 충청도에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해가지고 우라늄이 좀 많이 묻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폐광 근처에서 나온 이제 농작물이나 그 지하수 같은 것을 드시게 되면은 중금속 중독의 가능성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로 구분이 되고요. 실제 암 환자들 보면은 카드뮴, 수은, 비소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검사를 하면. 그리고 실제 카드뮴에 대한 검사를 했더니, 런 캔서나 그 판크레아틱 캔서 발병률이 2배 이상 훨씬 더 많이 이제 생겼다라는 그런 데이터 보고도 있고요. 그, 그럼 중금속 노출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노출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뭐 두려울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환경에 다 가능하고 심지어 화장품이나 애들 장난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통해서도 중금속은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중금속으로 인한 어떤 독성이 생기는 기전은 중금속이 어떤 우리 단백질에 붙어 있는 미네랄을 대신해서 붙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단백질의 기능이 바뀐다. 어떤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의 기능이 바뀐다. 과잉해도 문제고 너무 적어져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세포막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이 산화 손상 스트레스에 인해서 이런 손상이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생기다 보니까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 손상이나 DNA 손상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만성 피로나 이제 암발병 리스크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무데나 중금속이 얼마나 침착됐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비메탈 중금속에서 헤파토톡시시티, 간독성, 네프로톡시시티, 신독성, 신경독성, 암 발병, 그다음 심혈관 질환의 발병, 피부 질환, 또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예전에 대부분 장 때문에도 나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수은 중독 같은 중금속 때문에 만성 두드러기 생기시는 분들 꽤나 많았습니다. 이거 잘 안 낫고 전국을 빙글빙글 도시는 그런 이상한 피부 질환자들 중금속 치료 검사 꼭 한번 해보시고요. 면역에 영향이 꼭 생길 수 있고 또 출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금속은 다방면에 문제가 있고 전국의 병원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검사하시는 게 좋겠고요. 치료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며칠 먹고 낫는 게 아니고 정말 몇 달, 몇 년을 먹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세요. 심혈관 질환의 발병 리스크도 이제 증가한다.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우리가 루틴하게 중금속 검사를 하지 않지만 중금속이 그런 병들의 발병 원인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중금속으로 이제 여성의 이제 그 생리 주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임신 주기에도 영향이 이제 미칠 수가 있는데요. 예, 저희 병원 환자들 중에서는 이제 중금속이 나와가지고 중금속 치료한 다음에 이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하지 않고 중금속이 굉장히 많은 채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가 이제 ADHD라든지 여러 가지 기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임신 계획 전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인 미네랄 결핍이 생겨요. 중금속은 다른 미네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붙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금속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미네랄이 없어지는 거와 비슷한 효과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게 중금속 해독 치료를 하면은 꼭 집어서 중금속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미네랄들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의 결핍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중금속 치료할 때는 멀티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게 좋겠다. 특히 아연이 들어있는 거를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금속의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전반적으로 그 독성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중금속에 따라서 또 어떤 경로로 들어왔느냐, 호흡기로 들어왔느냐, 피부로 들어왔느냐, 그 먹어서 들어왔느냐 등등에 따라서 어떤 장기에 더 많이 쌓이느냐에 따라서도 그 당연히 증상이 달라질 수 있겠고, 그 뭐 암이 더 잘 생길지 그런 다양한 증상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금속이 갑자기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확 노출이 됐어요. 제가 저의 환자였던 분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온도계 같은 거, 체온계 같은 거 그런 걸 뚝 떨어뜨렸는데 그게 확 퍼지면서 그 발등에 묻었어요. 1년이 지나도 그 발등의 신경 감각 이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불면증이 생기고 병원을 여기저기 떠돌게 됐는데 어쨌건 킬레이션하고 글루타치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금속 해독 치료를 한 다음 날부터 불면증이 해결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이유를 알면은 이제 급성 중금속 노출에 대한 증상은 조금이라도 히스토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아주 저농도의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되어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비트지기적이고 원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환자들도 왜 나한테 이게 들어왔을까요? 우리도 알 수 없어요. 환자분들이랑 같이 그 퍼즐 찾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건 우리가 중금속 노출이 되면 그와 관련된 물질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중금속 검사를 이제 모든 사람한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은 페리틴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페리틴은 저장철이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염증 지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페리틴이 너무 높은 분들한테는 수은이 높더라. 당연한 거예요. 수은이 높은 페리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감마지티도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나 해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간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수은 중독 환자분들이 감마지티가 높더라. 물론 감마지티는 다른 중금속이 있어도 높을 수 있고, 당뇨 환자한테도 높을 수 있고, 팝스 같은 다른 독소가 무조건 많으면 감마지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8-OHDG라는 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 지표가 있어요. 소변 유기산 검사 같은 거 할 때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치가 높은 사람도 머큐리랑 관련이 있었다. 이제 모든 중금속은 산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염증이나 산화 손상을 일으키는 지표가 비특이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증상들이 설명이 안 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런 지표들이 높아져 있다면은 중금속을 하나의 그 옵션으로서 검사를 해보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금속이 이제 특이한 게 장내 세균총의 구성도 중금속으로 인해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중금속을 뜯어서 갈 수 있는 게 또 유산균이 중금속을 뜯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질환자들은 유산균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금속 검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모발 검사, 다양한 검사 옵션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하게 되면 6cc 정도의 체열을 상당히 많이 뽑죠. 뽑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각 금속을 하나씩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묶음 검사로 4종, 13종 이렇게 묶음 검사도 있어서 패키지로 검사도 가능한데 이 묶음 검사는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건강검진 형식으로 검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예, 선생님들이 이제 이 검사를 하셔도 환자를 많이 놓치게 되는데 그게 이 검사 결과에 보면 이상 수치가 있어요. 이 높은 제일 끝에 이상 수치라는 칸에 있는 것만 중금속 중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고요. 정상의 높은 쪽에 있는 쪽부터 중금속 그 환자가 나옵니다. 이 중금속 중독이 있어도 항상 혈액에서 높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액에서 아주 높지 않은 환자분들은 검사를 하고 이제 괜찮다고 버리는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상의 상위에 있는 분들은 그 환자분들 이상한 증상을 갖고 있으시면 중금속 해독 치료를 하시고 한 달 있다가 혈액 검사를 재검사하시는 경우에는 수치가 확 높아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재검사를 해가지고 진짜 환자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소변 검사로도 중금속을 이제 묶음으로 이제 검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킬레이션 주사는 소변으로 중금속을 버리는 그런 수액 치료거든요. 이런 킬레이션 주사를 갖다가 맞은 다음에 이 킬레이션이 1시간 정도 이제 반감기가 1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신장에 작용을 해가지고 소변으로 막 중금속을 버려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그 바로 소변을 보면은 이 중금속이 바로 소변 내에서 쫙 높아지는 그런 걸 환자분들한테 이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중금속뿐만 아니라 아래 미네랄들도 그 빨간 선들이 끝에까지 쫙 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킬레이션 치료를 하면은 중금속만 버려지는 게 아니라 멀티 미네랄들이 같이 나갑니다. 물론 이 수액으로 맞는 킬레이션 치료 말고 다른 중금속을 빼는 치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금속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미네랄의 보충도 이제 중요하게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낙중독이 환자가 이제 나온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리드 체크하셔가지고 사셔가지고 문질러서 빨개지면은 거기에 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의심되는 부분을 이제 찾아보실 수도 있겠고요. 예, 다음 표는 뭐냐면은 양하고 원숭이한테 아말감을 심어줬어요. 아말감이 이제 수은이거든요. 수은을 갖다가 이제 아말감을 갖다가 심어준 다음에 한 달 있다 구검을 한 거예요. 예, 혈액이랑 소변에도 이제 수은이 노출이 됐지만 다른 장기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나 소변 검사로만 중금속을 체크하면은 놓칠 수 있어요. 다른 장기에는 수십 배 더 많은 중금속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원숭이의 예에 보시면은 대변으로 혈액은 6밖에 안 나왔는데 대변으로 3,490 정도가 나왔어요. 중금속의 해독 치료를 저희가 예전에는 간해독 위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변으로 버리는 게 굉장히 주요한 치료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액 검사로 그 재검사를 할지라도 혈액에서 정상이라고 무조건 정상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환자가 증상이 분명히 남아 있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해독 치료를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장기에는 많이 나왔는데 혈액이나 소변에서 많지 않았잖아요. 모발 검사도 같이 검사를 해보면은 혈액 검사는 정상인데 모발 검사에선 막 치솟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금속 환자는 환자 검사 비용 너무 아껴주려고 이걸 너무 과도하게 검사를 안 하면은 오히려 오진이 나고 이 환자가 정말 수개월, 수년간 이제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 한 10만 원 조금 더 되는데 이거 그냥 차라리 검사를 하셔서 난치 환자를 찾아서 그 사람 인생을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혈액이랑 모발 검사를 같이 하는 게 오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환자를 검사를 해봤더니 둘 다 높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하나만 높은 사람도 있어서 저희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수은의 종류와 노출원을 보시면은 그 치과에서 하는 아말감이 이제 원소 수은입니다. 온도계나 혈압계 같은 데에 쓰는 것도 이제 원소 수은이라서 병원에서 혈압계 못 쓰게 이제 법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혈압계 다 반납하셨죠, 선생님들. 이제 이런 원소 수은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여기가 녹색 창에 보면 이제 아말감에서 수은 증기가 나오는 건데요. 아말감을 막 문지르면은 여기서 증기가 수은이 막 빠져나가요.
예, 껌을 씹던지 음식을 먹을 때 막 마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말감이 막 나오는데 이 아말감이 80% 정도가 폐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가 뇌로 들어갑니다. 뇌로 들어가는데 원소 수는 그 BBB를 통해서 뇌를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간 다음 몇 분 안에 무기 수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뇌에 갇혀요. 이게 다시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기신 중금속 때문에 성격 바뀌신 분들 꽤 있어요. 불안장이 심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분들은 증상이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뇌에서는 꺼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뇌에 들어가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무기수은 같은 경우에는 직업성 수은 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겠고요. 소변 검사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에틸 수은 같은 경우에는 티메로살 형태로 백신 보존제로 이제 널리 사용되는데 이제는 안 쓰는 추세죠. 그다음 메틸 수은이 문제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제 물고기 많이 먹으면 들어오는 게 이제 메틸 수은이고 미나마타병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얘도 마찬가지로 BBB를 통과해가지고 뇌에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뇌에 들어와서 메틸기가 떨어져 나가서 무기수은으로 다시 되면은 뇌에 갇혀요. 그래서 수은 중독이 뇌가 망가지면은 정말 치료가 수년간 잘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그 수은이 혈액에서 높은데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되고 빨리빨리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잠복기가 길어요. 이미 중독이 됐는데 증상은 수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괜찮은 게 아니라 빨리 치료해야지 안 그러면 미래에 암 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은은 혈액 검사, 모발 검사 하시면 되고요. 직업적 노출에 인해서 생긴 수은은 무기수은인데 대부분은 수은 이런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타깝지만 탁상 공론이 좀 있잖아요. 실제 환자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연구용으로 검사를 했더니 이제 미국의 논문을 따라가는 거죠. 어, 그 굉장히 높은 수치를 제시를 하고 요거까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환자는 그거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에서 증상을 보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검사치 보여주고 정상의 높은 쪽부터는 중독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말 환자분들을 그 정도 선에서부터 찾아주셔야지 저희가 그 환자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처에 널려 있다. 대기오염 뭐 예전에 그 무연 휘발유 지금 무연 휘발유 쓰지만 예전에는 무연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대기오염으로 굉장히 혈중 납 평균 농도가 높았습니다. 통조림 같은 경우, 그 흡연 같은 경우, 이제 페인트, 도자기 이런 걸로 인해서 납이 이제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은 혈액 검사, 모발 검사 같은 경우로 하게 되고 철결핍, 빈혈 같은 거 있으면은 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철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장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게 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금속도 더 많이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철결핍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치료를 꼭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논문 같은 데서는 이제 어린이가 이제 10 정도 이상이어야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 녹십자 기준은 3.3 이상이면 문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3.3 정도 되면 이미 애들이 이리터블합니다. 이리터블하고 피부 안 좋고 잠 못 자고 성격 나빠지고 그리고 IQ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 굉장히 낮은 농도부터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비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먹어서 흡수가 되고요. 물고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들은 그렇게 독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할 때 그 해산물 실컷 먹고 온 다음에 비소가 순간적으로 막 치솟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치솟을지라도 저희가 진짜 중독인지 가짜 중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이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특별히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한 달 있다 재검사를 하는데 적어도 3일 정도의 해산물을 먹고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검사를 이제 하면은 이제 쉽게 뚝 떨어지시면 괜찮으신 분이고 안 떨어지고 여전히 높으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이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 어떤 것도 해산물을 많이 먹으면 들쭉날쭉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너무 이제 환자분 증상이 분명하게 있고 수치가 너무 높으면은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것도 치료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산업 환경에서 노출이 된다고 하는데 카드뮴은 단독으로 철 광석처럼 단독으로 있는 그런 광산이 없어요. 어떤 금속이든지 재련을 하면은 구수물로 나오는 게 카드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광물 관련된 공장에서는 카드뮴이 다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지어 립스틱에서도 나오고 화장품에서도 나옵니다. 카드뮴은 특징적인 게 아연 결핍이 동반돼 있으면은 카드뮴의 독성 증상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연 결핍 꼭 이제 확인해 주셔가지고 카드뮴 환자한테는 아연이 떨어지지 않게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제 주셔야 되겠고요. 카드뮴이 킬레이션으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카드뮴은 메탈로시오네인이라는 거에 붙어 있기도 하고 장기 안에 단단하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혈액에 아주 조금씩 노출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안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막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노출되는 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치료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의 장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 순대 내장 좋아하시거나 뭐 순댓국 드실 때 내장 많이 드시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굴이나 조개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카드뮴에 오염이 될 수 있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내장채로 먹잖아요. 동물의 내장을 먹으면은 그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도 내장 다 발라내고 먹지 않습니까? 그 내장에는 많은 나쁜 것들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카드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팝스나 독소들이 쌓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이나 소변 검사 같은 걸로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되기도 하고요. 간하고 신장에 농축이 된다. 그래서 내장 많이 먹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EDTA 킬레이션 주사 단독으로는 그 카드뮴이 잘 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단독 치료보다는 뭐 글루타치온이나 다른 거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 메탈로시오네인이라는 금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 혈액 안에 단백질이 있는데 요걸 만들려면 아연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메탈로시오네인이 안 생기고 메탈로시오네인이 부족하면은 원래 여기에 중금속이 얘가 붙어가지고 중금속이 독성작용 못하게 세포 안에서 잡아주거나 혈액 안에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얘네가 부족하면은 둥둥 떠다니는 프리메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프리메탈이 증가하면 얘네들이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독성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탈로시오네인이 충분히 많이 생기는 게 좋겠다. 메탈로시오네인 검사를 해봤더니 아연을 주는 게 메탈로시오네인이 좀 더 잘 생기더라. 그래서 아연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카드뮴뿐만 아니라 다른 중금속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카드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중금속이긴 한데요. 땀으로 좀 다른 중금속 대비 잘 나가니까 운동하고 사우나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정말 특이하게 우리 환자들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내내 사우나 가서 에브리데이 사우나 가서 땀 뺀 다음에 이상한 피부 증상, 관절통, 이상한 증상들 좋아지는 환자들만 있는데 우리가 땀으로도 여러 가지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간과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알루미늄도 이제 많이 쌓이면 문제가 되는데 알루미늄 호일 깔고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그 알루미늄 들어있는 제산제도 먹고 이렇게 알루미늄 몸에 들어오면 발진도 생기고 두드러기도 생기고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다행스러운 거는 킬레이션 치료에 굉장히 잘 빠져나가요. 킬레이션 치료 한 4번 정도만 해줘도 그냥 뚝뚝 떨어지고 하니까 알루미늄은 그래도 치료가 잘 된다. 혈액 검사로는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모발 검사로는 알루미늄 높을 때 딱 치료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금속은 처음부터 몸에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통조림 너무 많이 먹지 말자. 그 여러 가지 공장, 작업장 그 안에서 바로 이제 식사하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조리기구 코팅 내고 흠집 내면 그 틈에서 중금속 아니라 팝스나 여러 가지 잡독소들이 많이 새 나옵니다. 기스 많이 난 조리기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신 같은 거 할 때 중금속 오염될 수도 있겠고요. 아말감 요즘에는 그 치과에서 아말감 치료를 안 해요. 과거에는 보험이 돼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제 아말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거하고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커피 티백 있잖아요. 티백이 3분 이상 우려내면 중금속 용출률이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3분 정도 우려내면 이제 버려야지 이걸 여러 번 우려서 먹는다? 이건 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메탈들은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 보니까 머큐리하고 그 상호작용이 있는 게 아연, 셀레늄, 요오드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특정 중금속이 높다. 그러면 서로 반작용을 하는 미네랄을 조금 더 보충해주는 그런 전략을 이제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연하고 카드뮴이 같이 서로 그 반작용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비소 같은 경우에도 그 비소를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셀레늄, 납, 글루타치온 이렇게 표가 있으니까 이 표는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킬레이션 치료들은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냥 킬레이션 하면 대표적으로 EDTA 킬레이션이 그냥 킬레이션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킬레이션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EDTA 킬레이션은 이 집게 같은 거 사이에 메탈이 딱 붙어가지고 소변으로 주로 빠져나가는 그런 치료를 말하는 거고요. 발이라든지 DMPS, 그 DMSA, 그 디피록사민, 그 페니실라민 여러 가지 킬레이팅 에이전트들이 있고 어떤 메탈이 더 잘 빠져나가는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DMSA나 DMPSA 발 같은 경우는 국내 수입 허가가 이제 안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필요해도 저희가 실제로 쓰진 못하고 일부 환자분들이 직구로 구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킬레이터의 구조는 아까 EDTA 킬레이션 빼고는 SH 구조가 있어요. 이 띠올기인데 이 SH 구조에 이제 톡신이 딱 들러붙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의 2차 구조 SS 그 구조 있죠. 그 SS 구조가 요 사이에 이제 물질이 딱 이제 붙는 거예요. 서로 고정하기 좋은 구조인데 여기에 독을 딱 붙여가지고 담즙으로 버리던지 그렇게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이 글루타치온도 보면 SH가 있죠. 이 띠올기, N아세틸 시스테인도 이 SH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H기에 독소를 붙여가지고 버린다. 알파리포산도 SH 구조가 있어요. DMPS, DMSA도 마찬가지고 디페니실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EDTA 킬레이션을 보면은 신기능이 정상이면 관감기간 45분 정도 되기 때문에 킬레이션 주사를 맞은 다음 바로 소변 검사를 하시면은 중성이 쭉 올라가는 거를 이제 환자한테 이제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는 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납 중독으로만 허가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식약처 그 허가 사항이 그 이렇게 돼 있어서 실손보험이 납 중독이 아닌데 킬레이션 주사를 놓으면은 이제 실손 처리를 이제 환자분들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국내에는 칼슘 EDTA밖에 없는데요. 이 보시면 표에 보시면 칼슘 EDTA 전과 후가 있는데 알루미늄이나 칼슘이나 철, 납, 망간, 아연들이 다 이제 킬레이션 후에 소변으로 더 많이 버려져요. 근데 아연을 보시면 킬레이션 전에 580 나갔는데 킬레이션 후에는 16,600 나가. 아연이 제일 많이 버려져요. 그래서 아연은 어떤 중금속 치료를 해도 버려지는 애다. 그래가지고 아연 보충을 꼭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킬레이션 주사의 프로토콜은 뭐 이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각 병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EDTA 킬레이션이 중금속이랑 이제 버려지는데 주로 이가 양이온들이 붙어서 가죠. 근데 그 우리 나트륨 같은 경우나 칼륨 같은 경우는 감소되지 않으니까 이거 굉장히 선생님들이 저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이제 오면은 환자가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킬레이션 주사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저칼슘혈증은 가끔 옵니다. 칼슘 떨어지면 환자 울렁거리고 토하고 어지러워하면서 바로 이제 낙지처럼 뻗어서 힘들어합니다. 칼슘 주사 바로 주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은의 칼슘 EDTA 단독 효과는 치료 효과가 적습니다. 칼슘 EDTA는 세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독을 빼오는 건 못해요. 혈액안으로 빠져나온 독을 이제 붙잡을 수는 있어도 그래가지고 그 수은 치료를 할 때 EDTA를 쓰신다면은 글루타치온 같은 거나 다른 치료를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제 G 실험인데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뭐 DMS, DMPS 뭐 여러 가지를 다 홍합해서 다 사용했는데 뇌에 있는 수은은 잘 제거가 안 돼요. 신장에 있는 수은은 그나마 DMPS에는 굉장히 제거가 잘 되죠.
뇌에 한번 들어간 중금속은 잘 제거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 예, 쥐실험이고 굉장히 오래 치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치료하다 보면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거는 이제 아니지만 일단 쥐실험상에서 뇌에서는 그래도 쉽게 빠져나가진 않았다. 그리고 알파리포산이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인데 이게 특징적으로 우리의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을 생성시키고 글루타치온을 환원형 글루타치온으로 약제로 쓸 수 있는 글루타치온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포 안의 글루타치온의 농도도 증가시키는 굉장히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리포산 굉장히 좋은 이제 치료제고 그 일선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당뇨병성 그 신경병증 상병의 보험으로 알파리포산 600ml를 그 병원에서 다들 쓰고 있죠. 근데 이런 연구가 있어요. 알파리포산이 글루타치온의 담즙 분비도 증가시킨다. 완전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봤더니 알파리포산이 글루타치온을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얘네들이 원래 서로 독을 붙여가지고 각각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네 둘이 서로 붙어요. 알파리포산하고 글루타치온이 서로 붙어가지고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이 독을 버려주길 원했는데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1992년 논문이고요. 이 논문 이후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다룬 논문이 없어가지고 정말 저도 답답한데 어쨌건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킬레이터들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게 답은 아니다. 서로 킬레이터끼리 붙어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무기수은 같은 경우에 알파리포산 그 주사 후에 용량 비례해서 담즙으로 많이 버려졌어요. 이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근데 메틸 머큐리 같은 경우는 알파리포산 용량을 적게 쓴 군에서 담즙에서 배출량이 더 많았어. 어쩌라는 거야. 내가 이 환자가 무기수은이 많은지 그 메틸 수은이 많은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데 그럼 알파리포산을 많이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알파리포산을 저용량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금속을 주사를 했어요. 실험군한테. 그 다음에 1분 지난 다음에 알파리포산을 주사를 한 군하고 안 한 군하고 비교를 했더니 3시간 후에 이제 부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 보면 수은 왼쪽에 보면 수은 보시면 알파리포산 쓴 그 중군에서 보면 별표들이 막 있잖아요. 알파리포산을 중군이 각 장기에 훨씬 더 많은 중금속이 침착이 돼 있습니다. 그 중금속이 그 알파리포산에 잘 붙거든요. 그리고 알파리포산은 그 세포막을 잘 통과해요. 그래서 이 알파리포산을 이 중금속을 물고 각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중금속 걷다 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장기에 중금속들이 배치가 되더라. 알파리포산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알파리포산은 이런 위험성이 있는 치료제라는 걸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킬레이터가 반감기가 있는데 알파리포산이 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리포산을 예민하게 취급하는 그런 분에서는 3시간마다 알파리포산을 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알파리포산을 준 다음에 반감기가 지나면은 알파리포산하고 붙어있던 그 중금속이 떨어져가지고 프리메탈이 돼가지고 혈액 안에 떠돌면서 다른 장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환자가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파리포산을 3시간마다 주면은 반감기마다 주면은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래도 중금속을 제거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가 이러느냐? 막상 치료를 하면은 알파리포산 줘도 아무 느낌 없이 치료가 잘 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 환자를 많이 봤잖아요. 정말 알파리포산 주면은 바로 그날 뒤집어지고 악몽 꾸고 우울해지고 불안 확 심해지고 뭐 이러신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놀라지 마시고 알파리포산을 그 고용량으로 준다든지 이 반감기마다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류의 환자니까 알파리포산을 아예 치료해서 제거하고 다른 류의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줄 거면 정말 제대로 프로토콜에 따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금속의 재분배 문제, 재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킬레이터를 소량으로 시작하든지
반감기마다 주던지 아니면 반감기가 다른 여러 킬레이터를 주던지 이런 식으로 주고 미네랄을 꼭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담즙으로 버려진 중금속들이 장에서 영양분하고 같이 재흡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금속이 버려지지 않고 계속 몸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흡착제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흡착제를 줘야 된다는 컨셉 등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건 이 알파리포산이나 DMSA, DMPSA 같은 경우를 이제 반감기마다 아주 저용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줘야 된다라는 프로토콜이에요. 이거는 슬라이드를 잠깐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알파리포산을 당뇨 환자한테 600ml 정도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1, 2ml 용량에도 힘들어하는 환자가 있다라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환자도 있기는 하니까 저희가 그냥 알고 있어야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반감기마다 이제 복용을 시키고 뭐 3일에서 시작해가지고 5주 정도 이렇게 복용을 시키고 뭐 이런 프로토콜은 이제 또 이렇게 실제로 치료하는 그 학회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슬라이드 멈추고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용량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2배로 더 많이, 뭐 2배 더 많이 준다고 2배로 더 독이 많이 나가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용량으로 먹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으면서 그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알파리포산이나 여러 가지 DMPS, DMSA 같은 경우를 물병에 담아가지고 이제 시간마다 나눠서 이제 마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가지고 이 DMPS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런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환자나 이제 환자를 끌고 가는 선생님들이 직접 이거를 직접 요 표를 보시면서 이제 인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안 해도 환자들이 낫더라는 거죠. 제가 했더니 병원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와 영양제만으로도 환자가 잘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중금속들이 간에서 이제 버려줘야 되잖아요. 담즙으로. 그래서 페이지 1, 2 이제 해독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비타민, 미네랄 필요하겠죠. 아미노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해독을 거쳐가지고 소변으로 버릴 수 있게 물에 잘 녹게 되면 소변으로 버려지기도 하고 이 중에 일부는 담즙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센테라피틱스의 페이지 2 대사를 증가시키는 아인페이스2라는 그런 영양제가 있는데 이 효과가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수면제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수면제 약발이 없어져. 아, 약발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독의 여러 가지 2단계를 높이고 NRF2 같은 항산화 시스템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담즙을 분비를 시키는 게 과연 독을 많이 버릴 수 있느냐 이거엔 좀 논박이 있습니다. 담즙을 더 많이 분비시켰더니 독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맑은 물이 더 많이 나가더라. 근데 이것도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우루사나 CNU 같은 담즙 분비를 잘 시키는 약을 썼을 때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경우도 이제 저희가 많이 임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써서 손해볼 거 없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고요.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버려진 독소들이 똥으로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얘네가 담즙과 함께 장에서 영양분과 함께 재흡수가 된다라는 게 이 엔테로헤파틱 서큘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거는 중금속이 아니라 HCB라는 팝스 잔류 유기 물질이죠.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인데요. 쥐한테 이 팝스라는 독소를 갖다 먹였어요. 그러면 혈액 안에 이제 독이 많아지겠죠. 근데 똥으로 검사를 했더니 똥으로 나오는 그 독이 없었어요. 근데 올레스트라라는 걸 먹입니다. 올레스트라는 지방 맛은 나는데 사이즈가 커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지방이에요. 지방 사이즈가 굉장히 큰 그런 지방 덩어리입니다. 이거를 먹으면 이제 과자 같은 데 넣으면 굉장히 맛있죠. 맛있는데 다 설사해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퇴출됐어요. 올레스테라가. 너무 설사가 이제 많이 나니까. 제니카라고 비슷한 그게 설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올레스테라를 먹었더니 이 팝스를 먹였던 쥐의 피 안에만 있어야 될 팝스가 담즙을 통해서 버려진 게 똥으로 나온 거죠. 무려 30배나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 엔테로헤파틱 서큘레이션 뭔가 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고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장 흡착제 대변에서 흡착할 수 있는
약들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먹여봤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중금속 환자분들이 치료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흡착제는 굉장히 중요한 해독 이슈다. 글루타치온이나 항산화제만 줄 게 아니라 흡착제를 해독 치료할 때는 같이 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메틸 머큐리 같은 경우에서도 무려 70%가 엔테로헤파틱 서큘레이션으로 재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흡수되면은 다시 해독을 해야 되는 이 정말 쓸데없는 일을 우리가 이제 끊어줘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식이섬유를 먹였더니 이 식이섬유 사이사이에 팝스나 중금속 같은 애들이 붙어가지고 똥으로 버려집니다. 얘네도 흡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중요하겠고, 이거는 뭐 타회사 거지만 GI 디톡스라고 차콜입니다. 차콜 제올라이트, 실리카 같은 이런 차콜 제제를 주면은 여기에도 부착이 돼가지고 이제 중금속이 버려지는 그런 치료 옵션이 되겠고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차콜 같은 거를 먹일 수가 없어요. 캡슐을 삼킬 수도 없고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직구 중에 퀵실버 사이언티픽 IMD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소량 먹이면 됩니다. 정말 쌀알 크기 몇 개 정도의 양만 먹여도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이제 사셔야 되고 저희 병원 블로그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소아한테는 이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수분 같은 거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요.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메타센테라피틱스에서 헤비토클로로필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클로렐라, 밀삭, 스피루리나 올리고펙틴 이런 해독 성분이 있는데요. 클로렐라는 글루타치온 재생성을 하는데 효과가 있겠고요. 클로렐라 중에서 스프로폴레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뉴로톡식한 물질들을 붙이고 바이오톡식한 물질을 이제 흡착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 제노바이오틱스를 흡착시키고 중금속도 흡착을 시켜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비토클로로필에 보시면은 이제 올리고펙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올리고펙틴이라는 게 RG2 농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금속을 붙여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납중독에 효과가 좋은데요. 보시면은 이 올리고펙틴을 많이 먹인 그런 쥐 실험군에서 납이 더 많이 버려져요. 먹이면 먹일수록 납이 더 많이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컨트롤 그다음에 그 납을 이제 먹인 또 아무것도 안 한 군, 그다음에 올리고펙틴을 먹이고 더 많이 먹인 군, 더 많이 먹인 군이 간내의 남농도가 더 많이 줄어요. 그래서 요 올리고펙틴이 헤비토클로로필에 들어 있으니까 이 제품 부작용도 별로 없고 소화불량도 없거든요. 그냥 아무 때나 이제 하나씩 까먹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것도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써보실 수 있다라는 거. 납이 잘 빠져나가는 옵션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GI 디톡스나 퀵실버 IMD 같은 흡착제를 장기간 처방을 하게 되면 아연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킬레이션 치료를 해도 아연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아연 혈액 검사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결핍이 오면은 아연 경부제를 주던지 아연 주사제를 주던지 해서 아연이 없으면은 이제 중금속의 독성 증상도 심해지고 환자분들이 면역력도 떨어지고 점막도 잘 안 생기고 소화기 증상도 생기고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잘 치료해 주셔야 되고요. 수은의 주사 치료 중에 자 알파리포산을 주사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치료를 해본 결과 환자분들이 치료가 되신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파리포산이나 글루타치온, 셀레니움도 중속 치료할 때 우리는 주사 치료로 써보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현재 치료하고 있고 치료가 잘 되긴 하지만 어쩌다 한 명 나가리가 되는 분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치료 안 하고 다른 치료 해주면 되니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중금속 치료를 하면은 미네랄 무조건 떨어진다고 했죠. 미네랄 보충해 주셔야 되고요. 미네랄 밸런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미네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아미노산, 해독과 관련된 아미노산이 같이 들어 있어요. 보시면 셀레니움, 아연, 구리, 망간이 들어 있는데 이 미네랄들은 미네랄 보충뿐만 아니라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이나 뭐 항산화제 만드는 효소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은 이제 항산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아르기닌도 같이 뭐 들어있는데 이런 당독서를 없앨 때 트립토판,
아르기닌, 메티오닌, 시스틴, 글라이신, 글루탄산, 타우린 2차 해독에도 간의 2차 해독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신경 안 쓰고 같이 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미네랄 밸런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중금속 치료 조합하기를 보시면은 일단은 조직에 있는 중금속을 제거할 때는 알파리포산이 도움이 돼요. 세포 안에 있는 그 알파리포산만 현재 알려졌어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알파리포산을 주면 세포 안에 들어가지고 독을 뺄 수는 있는데 근데 알파리포산을 제대로 잘 못 쓰면은 다른 장기에도 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쓸 거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하고 연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항산화제 줘야죠. 그 중금속은 산화 손상을 일으키니까 항산화제 줘야 되고 간의 독을 증가시켜야 되고 담즙 배설을 증가시켜줘야 되고 배설된 게 다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게 장간 순환을 방지해주는 흡착제를 줘야 되고요. 영양결핍을 치료하다 보면 무조건 오기도 하고 영양결핍 있는 사람들은 해독 무조건 안 돼요. 그냥 영양결핍은 무조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답이 없어요. 이게 해줘야 돼 이거. 그래서 킬레이션 주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글루타치온 주사 할 수도 있고 낫도 경구제로 줄 수도 있고 그 주사로도 줄 수 있고 셀레늄도 마찬가지고 비타민 B도 그렇고 아인 페이스2가 페이스2 해독에 도움이 되고 이담제 주면 좋고 알파리포산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흡착제로 그 헤비도 클로로필을 그 비롯한 여러 가지 흡착제 쓸 수 있고 그 멀티미네랄들 미네랄 밸런스 특히 아연 같은 거는 꼭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 필요할 때 써야 되고요. 또 셀레늄 같은 게 특이한 게 수은이 그 세포 안에 있을 때 셀레늄이 같이 들어가면 두 개가 결합해서 컴플렉스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컴플렉스가 세포 안에 그냥 침전이 됩니다. 그 수은의 독성이 없어져요. 대신 셀레늄이 수은을 버리게는 못하는데 어쨌든 수은의 독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셀레늄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금속 치료를 시작하면 보통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이제 중금속 혈액 검사를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모발 검사는 한 3개월 정도, 최소한 3개월 이상 지나고 이제 하시면 되겠고, 혈액이든 소변이든 모발 검사든 얘네들이 우리 몸에 있는 총 중금속을 반영하는 건 아니고 그때 혈액에 지나가던 애들만 잰 거예요. 소변으로 빠져나온 애들만 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저농도로 장기적으로 여러 차례 계속 낮게 나오면 그리고 환자가 증상이 좋아졌으면 해독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정상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정상됐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아무리 중금속 해독 치료를 하고 중금속이 좋아져도 좋아지지 않는 증상이 있다면은 다른 동반 질환 가능성도 항상 겸허하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밸런스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제 당연히 아연이 있는데 아연이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제품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연은 굉장히 중요하다. 셀레늄도 이제 들어있고요. 비타민 D도 들어있고요. 베타글루칸 같은 게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뭐 중금속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이분은 그냥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냥 면역 밸런스 주면은 대충 해결이 돼요. 뭐 당독소 같은 것도 좀 같이 해결해 줄 수 있고 항산화 항염 작용도 같이 있고요. 이런 제품이 있고 뭐 좋은 이유라는 제품인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지질 독소를 이제 억제하고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산화 손상 검사를 하면은 지질의 과산화 손상이 된 거를 혈액 검사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실손보험이 이제 안 되는 검사라서 저희가 이제 예전처럼 자주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 높으신 분들이 쓰면 좋은 이유를 예전에 있었으면 이제 써봤을 텐데 이런 식의 제품이 있다라는 거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질 과산화 독소의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옵션의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같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네.